자, 교재 9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교재. 지분 경매는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지분 경매는 제일 목적이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 지분을 팔고 나오자는 것이 목적이에요. 따라서 지분 경매를 투자할 때는 핵심이 현재 지분으로 같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 지분권자가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우리의 지분을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매각을 하고 나오자는 것이 지분 매각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지분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특수경매를 강의를 하면서 지분 매각을 제가 추천을 했더니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조용히 오셔서 교수님, 그 집 5분의 1을 낙찰을 받아서 무엇에 써먹자고 지금 추천하시는 겁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5분의 1을 지분으로 집에 낙찰을 받았을 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는 뭐에다 써먹죠?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주인 노릇 하는 사람한테다가 팔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에? 감정 가격에. 그러다 보니까 감정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사서 현재 주인 노릇 하는 사람에게 감정 가격에 팔고 나오자 하는 것이 지분 매각의 핵심인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수강생이 물어봤듯이 그 지분 사서 뭐에다 써먹을까요? 했을 때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야말로 내 지분을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 지분을 사는 사람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내 지분만 팔겠다고 하면 또다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유물 분할로 해서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자 해갖고 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보면 12번째하고 13번째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거에 집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크게 실패한 두 가지 사례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세 명인데, 한 분은 제가 보기에는 모친 같고, 이분은 아들 형제 지간인데 상속을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아들, 모친, 이 사람 전부 다 각자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사람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경매를 당한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 지분만 다시 사도 집 전체를 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이 자기 형제를 위해서 이 돈을 갚아줄 리는 없겠죠. 물론 형제들이 친해든지 아니면 거기에 모친이 살고 계시다 그러면 아들들이 엄마가 그냥 그대로 살게끔 해야지 해갖고 돈을 지불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같은 형제들끼리인 경우에는 그렇게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건데, 그거를 판단을 잘못하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 집에 시내 가운데 있고 집은 좋아요 보면. 근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주인으로 한 사람도 없고 집에 있는 사람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7분의 2 지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이건 내 집이 아니다 그러고 나갔는지 없습니다. 비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주인으로 한 사람이 없어서, 주인으로 한 사람이 없어서 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공유물 분할 경매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땅이 이게 보면 1,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낙찰 금액이 1,300이다 보니까 이거는 취하를 시키거나 뭐 하나 거의 같은 가격이죠. 2천만 원인데, 자 1,300만 원이 강제 경매 집어넣은 거죠. 할 수 없이 소장을 집어넣습니다. 다 팔아서 나누자 해갖고 나머지 모친과 다른 형제지간에다가 소장을 내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장을 냈더니 공유물 분할 청구서를 냈습니다. 냈더니 모친이 법원에다가 답변서를 냈어요. 뭐라고 답변서 냈냐면, 지금 집세의 가격으로 매각해서 아들 7분의 2, 엄마 누구 3천만 원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거를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냈더니 이렇게 답변서를 법원에다 낸 겁니다. 냈더니 판사님이, 저는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판사님께서 공유물 분할 다 오라서 조정을 하겠다 해갖고 조정을 해서 그냥 같이 만나면은 연락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같이 가서 공인중개사한테 내놓고 팔읍시다. 그러면 좋을 텐데 이렇게 내다 보니까 조정을 하지 않고 판사님이 그냥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화해 공고 결정. 뭐라고 하냐면, 인근 부동산 사무소를 통하여 제1행의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기로 하고 나머지 분야의 동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분권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으니까 판사님이 생각하죠. 그래, 경매로 팔아도 되지만은 너희 지분권자들이 다 팔기를 원하고 이렇게 해서 팔기를 원하니까 그럼 니들이 모여서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내놓고 팔아라 하는 판결을 만든 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 그리고 사실 그렇게 팔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연락처를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연락처를. 이 사람들의 연락처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판사님께서 몇 월 며칠을 조정으로 한다고 조정으로 나와라 하면, 조정에 가게끔 되면 지분권자들이 다 나오게끔 되면, 또 상대 변호사 둘 중에 한 사람만 나와도 연락처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 그냥 이렇게 같이 가서 우리 공인중개사에다 내놓고 팔아서 나누십시다. 그럼 그럽시다. 그럼 얼마에 내놓을까요? 얼마에 내놓으십시다. 그럼 공인중개사한테 같이 가서 우리 같이 내놓읍시다. 이랬으면 쉬웠을 텐데 아예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내다 보니까 조정을 하지 않고 화해 권고 결정을 한 겁니다. 화해 결정이 아니되고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다시 화해 공고 결정인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끔 된 이 화해 공고 결정은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없었던 일이 돼가지고 내가 보면 우리는 이의 신청을 내서 뭐 한다 그럴 때 그러면 다 팔아서 나누라 하다 보니까 다 팔아서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다 보니까 8,100짜리가 4,500까지 떨어진 걸 낙찰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거의 50%의 배당을 받았고,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거는 얼마에 낙찰을 받았죠? 보면 낙찰을 받은 것은 약 60%의 낙찰을 받았고, 공유물 분할은 50%의 낙찰을 받아 보니까 이게 시간을 한 2년 걸리고 소송 비용 들어가고 등기 이용 비용 들어가고 마진이 없었다는 얘기는 겁니다. 즉 이 얘기로 말하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는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내 지분을 사줘야지 되는 거예요. 내 지분을 사주지 않게끔 되면은 그때는 공유물 분할을 하게끔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혹시 지분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 지분을 살 능력이 없을 때는 가서 합의를 해서, 그러면 어차피 법원에서 경매로 팔아야 되는데, 경매로 팔게끔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가격이 낮아지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공인중개사에 가서 지금 팔면 얼마쯤 되는가 보고 그 가격에 우리가 내놓고 팝시다 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 이 경우에는 거기 지분권자들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연락처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공유분할 청구 소송을 내다 보니까 시간은 2년이나 걸렸고, 취등록세도 못 건지고 배당을 받아봐도 별 마진이 없었다는 겁니다. 10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09페이지도 이게 아주, 이거는 제가 권리 분석을 제가 잘못한 걸로 보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기 보시면 충청남도 서산시 부성면에 물건번호 1번에서 6,800에 4,700까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70%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해서 합의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땅이 이렇게 상당히 넓고 집이 하나가 있죠. 근데 이 집에 이게 보게끔 되면 뭘 놀린다면 그 인삼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여기 보면은 인삼 농사를 짓고 있죠. 인삼 농사는 최소한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집 주인이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 전체의 땅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인삼을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 집 주인이 틀림없이 주인 노릇을 하고 내 지분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한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런 것을 추천할 때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49%까지 떨어졌을 때에 추천을 하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했을 때, 이런 걸 추천했을 때는 동네 이장이나 동네 사람에게 물어봐서 여기에 주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형제지간은 어떤지를 반드시 알아보고 입찰에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해 봤더니 반드시 알아봐야 되겠다. 이거는 혼자 제가 지레짐작한 겁니다. 해가지고 바로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했는데, 낙찰 받고 제가 우리 수험생 보고 한번 찾아가서 현재 주인 노릇 하는 사람하고 만나보십시오 그랬더니, 만나러 갔더니 그래 낙찰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맘대로 오세요. 그때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지분권자라고 이복 형제다. 그 다음에 인삼만 농사를 짓는 거는 그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거다.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무 주인으로 살 의지도 없고, 형제지간하고도 이복 형제고 하다 보니까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참 제가 우리 이 추천 물건을, 이게 이제 2017년도니까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 한 8년 전이죠. 8년 전에 제가 이걸 현장을 가서 이장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걸 추천을 했다는 걸 내가 아주 가슴 치면서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것을 주인으로 한다면 다시 나팔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봐야 됩니다. 사실 먼저 번에 우리 현장 답사를 같이 갔던 게, 항상 예전에
제 스타리아를 타고 현장 답사를 같이 다녔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2달에 한 번씩 현장 답사 간 것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 한번 갔었을 때도 우리 이천에 현장 답사를 가갖고 땅을 다 보고 그 옆에 있는데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라 해갖고 우리 이제 수강생들이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러 갔더니 거기에 있는 그 옆에 사람이 당연히 그래요? 그 사람 집이 경매로 나왔다? 그 사람 그렇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그 왜 경매로 나왔지? 이거는 틀림없이 그 사람이 다시 사든지 취해야 돼요. 이미 벌써. 그냥 가서 물어보면 그 집이 경매로 나왔다고요? 그 사람 그렇게 경제적 능력 없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나왔지? 벌써 주변 사람이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강제 경매로 낙찰 받아오면 취해달라고 하고 틀림없이 조금 있다가 취하동에서 받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금방 아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 당시 내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 얻고 낙찰을 받고 갔더니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집주인을 상대로 법무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소장을 이제 쓰게끔 됐는데, 자 보세요. 법무사님한테 이 소장을 맡기는 것은 제가 보면은 법무사님이 소장 대신 써주는 건 한 30여만 원 정도예요. 그 외에 이제 소장을 내고 법원을 내는 거 하면 한 50만 원이 들어가는데 6, 7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건데 거의 한 30만 원 정도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4,700을 5,700으로 낙찰 받으면 1,000만 원 더 쓴 거죠. 그렇죠. 근데 낙찰을 받을 때는 1,000만 원을 지르고 법무사한테 맡기라 그러면 30만 원 아낀다고 나홀로 소송을 하다가 하는 분이 꽤 많아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지원을 해서 전문가한테도 맡기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걸 저는 그렇게 그냥 권하는 건데, 여기에 법무사한테 말해서 소장을 지어서 공유분할 청구 소송을 넣었거든요. 판사님께서 제가 소장을 많이 넣었는데 성명 준비 명령을 한 것은 저는 사실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때 물론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들은 성명 준비가 뭐라는 걸 다 알겠지만 저는 성명 준비해갖고 나온 걸 보고 저거 깜짝 놀랐습니다. 성명 준비, 소송을 걸은 사람과 당한 사람 다에게 성명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원고 성명 사항. 이 얘기는 뭐냐면 판결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재판장에다 밝혀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분할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사정에 대해서 주장, 입증하십시오. 원래 제가 얘기했죠.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하는 게 원칙이다. 현물 분할이 안 될 때는 현금 분할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그 건물들을 철거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건물들이 소지하는 토지 지분을 특정하여 청구 취지를 정정하고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를 유지할 의사라면은 차임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십시오. 철거와 지료를 내놔라. 그 다음에 다 팔아서 나누자. 이렇게 제가 소장을 냈더니 현물 분할을 하지 않고 현금을 분할해야 될 이유를 대라 하는 얘기고, 철거를 어디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라는 얘기고,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지료 감정 신청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고에게 성명사항입니다. 피고 성명사항입니다.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바라는 공유물 분할 방법을 밝히시고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있는지 여부도 밝히십시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을 신축한 시기와 건물의 소유자, 이용 상태 등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누가 사용하고 있냐, 지분권자들이 있는데 언제 지었느냐, 이런 거를 밝혀주십시오 하는 것을 원고 성명, 피고 성명 사항으로 제출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실수한 건데, 이 실수를 뭘 실수를 했냐면, 자 보십시오. 토지 건물 지분 매각이죠. 건물이 지분이 없이 토지 지분이라면 이 건물을 내가 철거하고 지료를 신청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도 우리 거죠. 지분은 낙찰 받았으니까. 토지도 지분을 낙찰 받았지만 건물도 지분을 낙찰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건물 주인이라는 얘기인데, 내가 건물도 낙찰 받고 철거하고 지료 내놔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죠. 소장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쓸시 이거를 상대편에서 제출했습니다. 뭐라고? 위 사건에 관련 최종 협의 서면입니다. 누구 3명 위 사건은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시달렸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협의한 바 오늘의 3명은 본 사건과 관련 부분에 전량 처분하여 현물 분할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계시는 이 지분권자들과 다른 지분권자들하고는 이북 형제다 보니까 서로 상속은 같이 받아서 지분은 같이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 하는 것을 우편으로 제출한 겁니다. 제출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답변을 하다 보니까 판사님께서 그대로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라 하는 판결을 내놨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공유를 분해서 다 팔아서 나누자 했더니 우리는 아까 70% 선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팔리기는 47%에 팔리다 보니까 등기 이전 비용이나 소송 비용이나 낙찰 받은 것도 이게 19년이고 우리 17년이다 보니까 벌써 2년 이상이 넘어가다 보니까 엄청난 손해를 본 거라 이런 겁니다. 제가 보면 이 두 건이 지분경매로 해서 손해를 봤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지분경매에서는 가장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분으로 샀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지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그 지분을, 내 지분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사야지만 되는가를 확인을 해보고 입찰에 들어가고, 매도할 때도 정상적인 현재 감정 가격 정도로 매도를 하거나 감정 가격보다 조금 싸게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나 감정 가격보다 좀 적은 가격으로 매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입찰 가격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낙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수익을 올리려고 하신다면은 입찰을 할 때 절대 옆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지르지 마시고, 떨어지면은 다음번에는 더 좋은 물건이 기다리고 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버스를 놓치니까 리무진이 오더라 하는 마음으로 입찰에 들어가야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절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분은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내 지분을 반드시 사야지 되는지, 그 다음에 살 능력이 있는지 두 가지를 확인을 하고, 매도 가격은 감정 가격이나
감정가격 이하로 매도를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가격에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지분 경매의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131페이지입니다. 지분 매각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권리 분석에 있어서 조금 실수를 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주라는 곳에 땅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있어도 이거는 손해는 보지 않고 마진이 났었던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권리 분석에 나타나지 않았던 일이 낙찰을 받고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겼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김누구하고 누구하고 보면 2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것이 강제 경매로 나와가지고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를 자세히 보진 않아서 그런데 제시의 건물은 수십 년 전부터 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함. 감정평가사가 갔는데 거기에 건물이 2개가 있는데 제가 봤더니 건축물 과정이 2개가 다 없더라고요. 없는데 제시의 건물에 누구가 곽 누구가 여기서 수십 년 전부터 살고 있다 그랬을 때는 제가 조금 무허가 건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을 해봤어야 되는데 건축물 과정이 없으니까 난 무조건 무허가 건물이다. 이거는 법정상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이것도 가장 실수한 것이 현장 답사를 가서 이장이나 옆에 주인, 옆에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건축물 과정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누구 있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번지수가 뭐로 돼 있죠? 415번지로 돼 있죠. 우리가 낙찰받는 것은 보게끔 되면 몇 번지죠? 415-1번지죠. 근데 건축물 과정은 415번지로 있죠. 그러니까 저는 낙찰받은 것이 415-1번지다 보니까 415-1번지에 건축물 관리장을 띄워봤더니 없으니까 무허가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이것이 415번지로 있어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물 관리장에 땅을 자르면서 그 건물은 415-1번지로 건축물 관리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신청을 해서 내가 지금 원래 415번지에다가 건물이 4개가 지어져 있던 겁니다. 지어져 있는 건데 중간에 제가 보기에는 주인이 그 광루구라는 사람이 그쪽까지 살면서 토지를 분할해서 잘랐는데 분할해서 잘랐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분할해 잘랐으니까 415번지인데 분할을 잘라서 415-1번지가 됐으니까 건축물 과정에 415-1번지로 바꿔야 되는데 바꿔놓지 않다 보니까 저는 415-1번지만 가지고 건축물 관리장 떼어보니까 없으니까 무허가 건물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고 청구를 하다 봤더니 상대편에서 답변을 했는데 나 건물이 있고 법정상권이 있다 하고 답변했길래 봤더니 모번지에 415번지에 그 건축물 관리장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정상권이 인정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실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실수인 거고 또 하나는 뭐면 자 보십시오. 여기 이쪽에 있는 것이 이게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광누구가 살고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인데 이거는 무허가 건물이고 이 건물 주인은 앞에 동네 누구라 그랬고 우리가 낙찰을 받으니까 철거해야 될 때 아 내가 철거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아무 문제가 없이 해결됐고 요 땅만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우리는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평가해서 2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아놓고 허가 받고 잔금을 내러 갔더니 잔금 낼 때는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갖고 이 또 잘라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그러니까 우리는 415-1번지를 낙찰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거 보면 415-415-5고 415-1, 415-2, 415-3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도로를 하나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잘라놔다 보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 땅 전부 다에 415-1에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는데 415-2하고 3이 돼버린 거예요. 그 내가 할 수 없이 잔금을 내기 전에 이천시청에 가서 아니 경매로 진행이 될 때는 압류를 하는데 압류를 했으면은 이거를 잘라주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잘라줬습니까? 했더니 지적과에서 이렇게 보더니 그렇네요. 경매로 진행됐으면 이거 잘라주지 말아야 되는데 잘라줘야 됐네요. 해놓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요 주인들이 둘이 와서 같이 잘라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잘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해놓고 제가 법원에 갔습니다. 잔금을 내려고 법원에 가서 내가 물어봤죠. 이렇게 우리는 415-1번지의 2분의 1을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와서 봤더니 이렇게 분할이 돼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법원에서 이렇게 보더니 이거 분할을 이렇게 됐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보고 잔금 낼 때 보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두 번지 전부 다 2분의 1씩을 등록을 해드릴게요. 경매를 원래 경매 진행할 때는 잘라주지 말아야 되는데 잘라줬다 이런 얘기예요. 잘라줬으니까 2번 지수도 2분의 1로 등기를 해주고 2번 지수도 2분의 1 등기를 해주겠다. 두 개를 다. 그렇다면 우리는 손해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고 제가 지적과에 가서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러면 양쪽 두 필지를 전부 다 2분의 1 지분으로 해주십시오 해놓고 2분의 1 지분으로 된 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나머지 지분권자한테다가 다 팔아서 나누자 했더니 2분의 1이니까 너는 그쪽 갖고 너는 이쪽 가져라. 이제 그렇게 제안이 왔죠. 그래서 얘가 얘기했죠. 우리는 도로 있는 쪽을 내가 갖고 그럼 도로 없는 쪽을 네가 가져라. 그랬더니 아닌데 자기가 도로 있는 쪽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협의가 안 되니까 다 팔아서 나눌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갖고 이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고 여기 광루구가 있는 사람은 철거하고 지료를 내고 나가고 철거하고 지료를 내고 나가고 나면은 다 팔아서 나누자고 이제 판결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광루구를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장을 낸 건데 광루구가 이게 있다 보니까 판사님이 조정을 날짜를 해서 조정했던 겁니다. 제가 가슴을 치고 후회했었던 것이 그 당시에 현장에 거기 광두구가 살고 있고 어떻다는 것을 알아보지 않고 했다는 것이 그때 내가 이것도 실수한 거다. 반드시 동네에 가서 이장이나 옆집에 가서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조정하는 데를 갔는데 광누구가 지체 부자유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조금 좀 머리가 일반적보다는 좀 사람이 떨어지고 몸도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모친이 조정실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내 아들 광누구인데 몸이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돼서 있고 법정 상고는 있다. 그래갖고 뭐 받아서 제출한 거에 보게끔 되면 그 모번지 있는 걸로 해서 제출한 걸로 해서 아 이게 법정 상고는 있다는 걸 그때 알게끔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법원에서 하는 얘기가 그 모친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겨울에 내가 얘를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됩니까? 치료를 주면서 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를 좀 줘야지 우리가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건물을 매입해 주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서 입찰에 들어간 건 맞는데 여기 낙찰받은 사람 반 지분은 변호사고 남편이 변호사고 우리 낙찰받으신 분은 누구냐면 부산에서 치과의사 부부예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 능력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철거하고 나가라 그래서 조정해서 조정실에 왔는데 봤더니 지체부자에다가 휠체어를 타고 와서 나이가 80이 넘은 그 노인네가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얘하고 어떻게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치료를 주고 여기서는 살 수 없으니까 우리의 건물을 적당한 가격 주고 사주신다면은 그걸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판사님도 그렇고 우리 낙찰받은 지분권자도 그렇고 상대편 지분권자도 보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뭐라고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결정해서 좀 주기로 하자 해갖고 약 3천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 정도 너무 많다 해가지고 1,500까지를 합의를 하고 1,500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줄 테니까 나가 주십시오 해갖고 합의를 했는데 사실은 판사님도 여기서 또 실수를 했어요. 왜 실수를 했냐? 원고는 두 부부가 같이 2분의 1씩 지분으로 사갖고 두 사람이 원고거든요. 피고는 누구냐면 피고는 하나는 건물주인 광루고 또 하나는 2분의 1 지분권자예요. 근데 조정에서는 2분의 1 지분권자와 원고가 합쳐서 광루구한테다가 돈을 줘서 내보내자. 조정은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 주인은 전부 다 3명인 건데 원래 주인으로 변호사로 있던 그러니까 남편이 변호사인 부인 다시 말하면 이게 내가 보면 그 사돈 집에 땅인데 보니까 사뒀더구만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뒀다고 사뒀는데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돼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돈 집에서 아이 그러면 그냥 문제가 되니까 반을 갈릅시다는데 경매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갈랐어야 되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가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보면 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는 2명이 원고입니다. 왜? 둘이서 낙찰을 받았으니까 부부가 남편하고 부부가 원고가 피고를 누구죠? 2분의 1 지분권자와 건물 주인권을 상대로 건물 주인에게는 철거하고 나가고 진을 달라.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에게는 다 팔아서 나누자. 피고가 둘이고 원고가 둘인 겁니다. 근데 와서 광누구라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조정할 때 그러면 땅 주인 2분의 1씩 갖고 있는 양 땅 주인들이 건물을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건물을 전부 다 우리 걸로 만들어 가지고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의 땅 주인도 돈을 1,500만 원 냈는데 같이 하고 경매로 낙찰받은 두 사람도 같이 돈을 1,500을 내다 보니까 땅 주인이 750만 원씩 내서 건물 주인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다 팔아서 나누기로 한 겁니다.
조정실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고 끝나서 판결문이 왔거든요. 판결문이 온 거 보십시오. 자, 뭐라고 왔냐? 자, 보십시오. 원고들은 피고인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원고가 누구죠? 2분의 1 지분 낙찰받은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두 명이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들은, 부부는 이 곽 누구에게 1,5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판결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결정이. 다시 말하면 토지주 2분의 1 누구누구와 토지주 4분의 1 누구와 4분의 1 누구는 건물주인 누구에게 1,500만 원을 주고 내보내기로 하고 나머지는 팔아서 나누기로 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결정이 와야 되는데 판사님도 실수를 해갖고 원고들은 이렇게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했던 거하고 판결문하고 또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결을 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잘못해서 다시 하려고 했더니 상대편이 뭐라면 아이고 제가 변호사고 우리가 가서 다 얘기했는데 뭘 그걸 하십니까? 내가 그 750만 원 보탤 때니까 판결문하고 관계없이 내가 보탤 때니까 보태갖고 그냥 내보내시고 우리 그냥 같이 팔아서 나누십시다 하는 바람에 판결문은 이렇게 됐어도 그렇게 끝이 난 겁니다. 근데 제가 조정을 하러 여러 번 가거든요. 여러 번 하러 갔었는데 작년엔가 그 조정을 하러 대전을 갔었어요. 대전 이제 뭐냐면 그 당지인 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 조정을 했다가 협의가 안 돼갖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를 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갔더니 대전에서 그냥 그거는 항소한 걸 갖다가 재판하자고 바로 조정으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조정하러 가서 그러면 내가 건물을 얼마 주고 팔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조정상이 다 끝났거든요. 그랬더니 올라가랬더니 그 조정실에서 있던 분이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현재 조정했던 거를 내용을 다 적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조정했는데 맞은 거 읽어보고 사인하고 가세요. 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걸 다 읽어보고 네, 이 조정 내용 맞고 이게 동의합니다. 그랬더니 사인하세요. 그래서 동의해서 사인하고 나온 조정실도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조정실에서 그럼 그렇게 됐습니까? 그럼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 조정한 대로 해서 얼마 있다가 제가 판결문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조정으로 해서 화해 결정문을 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오는데 그 결정이 우리가 했던 거하고 다르게 온 적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조정하는 방법이 법원이나 저에 따라서 다 다르고 좀 이렇게 조정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판사님이 직접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조정위원이 따로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대전이나 뭐 이런 안성, 평택, 용인 이런 곳에는 조정위원이 따로 있어서 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아주 시골에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이 없이 판사님이 직접 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 이 여주지원에서는 조정위원이 있었거든요. 조정위원이 잠시 착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해가지고 결정한 것이 이렇게 이런 일도 생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매 진행 중에 분할이 됐다.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건축물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모범지에 있더라. 우리가 조정한 것과 결정문이 달랐더라. 이것이 이러한 경우에 있었던 사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 제가
특수경매 인물이다 하는 책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만 제가 추려서 이 특수경매 인물이다에다가 제가 놓고 여러분에게 특수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일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거 말고도 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오시게끔 되면 이거 말고도 또 그러면 어떤 일이 또 있었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